지난 이야기. 만주 지역의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한다. 누르하치는 7가지 원한을 이유로 1618년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한다. 이에 명나라는 조선군까지 끌어들여 10만 대군을 만주로 보내 후금군을 소탕하려 한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누르하치는 정예 기병인 팔기군을 출격시키고 직접 전투에 나서는데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명과청의 운명을 가른 사루 전투에 관해 알아본다. 명나라 그리고 해서여진, 조선까지 합해진 연합군 그리고 누르하치의 본대가 이제 맞붙을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양호 이제 요동정 총사령관이 누르하치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명나라군 47만 명이 8개 길로에서 총 너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사실 좀 뻥을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겁을 주는 한편 이제 항복해라 이런 식이었죠.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때 그러면 명나라는 후금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효성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효성이 이제 5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여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여백도 다 형제니까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기록에 돼 있습니다. 사료에. 왜군이 키는 작은데 굉장히 조총을 잘 다룬다. 그러면 만약 왜군과 후금군 군인 1명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간을 조금 좁히고 1대1로 대결을 한다면 왜군 30명이 있어도 후금군 1명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 전투력은 압도적이군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하시고 이 전투를 조금 이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 전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4군데에서 이제 명나라군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누르하치는 이미 척후병을 통해서 명나라군이 어느 정도의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47만 이러고서는 알고 있었군요. 예, 대략 뭐 다 이제 그 간첩 스파이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누르하치가 29일 날 저녁에 출발했다는 딱 보고를 받고 그날 저녁에 딱 판단을 합니다. 누르하치는 결국은 제1력 목표를 두송군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이네요. 3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네. 첫째는 두송군이 허투알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깝다. 예, 가장 빠르게 무순관에서부터 오는데 약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림군은 개원과 천령을 넘어서는데 약 7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홍립 장군이 포함된 유종군은 약 10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일단 두송군을 제1경 목표로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력입니다. 네. 두송군만 경멸하고 나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지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은 조우전, 기동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급적 평탄한 지형이 네네. 또 구릉지 정도, 네.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두송이 접근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함으로써 따르는 리스크를 또 예방책을 강구합니다. 유정이라든가 또 이여송의 동생이 이끄는 이여백이 이끄는 그 병력의 접근을 필요시에는 견제할 수 있는 소수의 병력을 보내죠. 계속 정찰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계속 필요시에는 늦출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그래서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그것을 계산된 모험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바로 뛰어난 점입니다. 이제 서쪽에 두성군을 주력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남쪽이나 북쪽에서 언제든지 또 공격이 빨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0에서 600명 정도를 남쪽으로 일단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목을 막고 조명연합군이 공격해 오면 그걸 좀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좀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일 전이니까요. 이미 사루와 이제 개범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축성을 땅을 이제 토양으로 축성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장정 군인은 아니고 15,000명을 보내고 그걸 호위하기 위해서 400명 군인을 보내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8기 중에 1객이 1000명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이제 서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본성에는 이제 7000명만 남아있게 되죠. 예. 두성도 척후병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쭉 보냈는데 사루산 이쪽 개범산 지역에서 저 이제 가운데 지역인데 그쪽에서 이게 그 청나라 아니 후궁군과 이제 여러 이제 장정들이 성을 축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성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차피 그 경로를 지나서 이제 허투알로를 진격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그걸 견고하게 후궁군이 지키고 있다면 이거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호 총사령관한테 지금 저기 축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거기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보고를 합니다. 본대가 오기 전에 그 저기를 먼저 가서 점령을 하면 이 정확하게 막는 부위를 일단은 우리가 먼저 거점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북쪽에서 내려온 군도 거기서 합류하게 되면 훨씬 어허. 더 쉽게 진격할 수 있다. 어허. 이제 기존에는 이제 두성이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이제 전공의 눈이어도 먼저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장군을 많은 전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호가 봤을 때 분진 합격 전술은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날 때 한 번에 만나야 되거든요. 합격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가까운 두성이 먼저 나가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전체 작전에 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양호가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아. 그러나 이제 두성은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보고하지 않고 2월 29일 날 항명을 해요? 네, 보고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한 32,000명 정도 병력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제일 뒤에 12,000명 화기 이제 중장비 부대를 놔두고 이제 화기 부대와 경보병 부대 2만을 데리고 출격을 합니다. 오. 3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하루 정도면 신속 행군하면 하루 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출발해서 이제 밤 늦게 좀 그 근방에 도착했는데 호나 강이 이제 하천입니다. 근데 혼자가 혼타갈 혼자예요. 그러니까 하천 자체도 약간 혼탁하고 이제 이름도 좀 불길하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은. 네, 네. 그래서 녹아 있는 상태인데 물이 좀 불어가지고 명나라군이 이제 도하를 할 때 좀 일부 휩쓸려 가지고 좀 익사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호나를 건널 때 선발대를 먼저 보냈는데 이제 사루산에 이제 400명 정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명군 선발대를 보내고 차단해서 그걸 이제 다 살상을 해버리거든요. 예. 도하했으니까 사루산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두성 본진이 도착하니까 이제 이 후군군은 잽싸게 이제 이렇게 좀 뒤로 또 숨어 도망가죠. 있고. 예. 그래서 뭔가 네. 지심했다니까 이제 했는데 이미 명군이 좀 하루 동안 행군해 왔잖아요. 네. 지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도착했는데 지쳐 있는데 병사들이 이걸 바로 또 사루사를 공격하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두성은 그거를 말을 듣지 않고 사루사로 바로 진격을 하죠. 근데 사루사는 이미 이제 비어 있었다고 봐야죠. 네. 예, 비어 있었기 때문에 2만 명이 쉽사리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사루산 정상에서 딱 보면 앞에 소자 강이 있어요. 바로 앞에 강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개범산이 보여요. 네. 예, 그 비슷한 높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군 병사가 이제 자꾸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성이 그걸 보고 또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왜 알짱거려? 네. 야, 이거 저거 몇 명 안 되니까 네. 바로 가서 그냥 치면 되겠다 하고 화기부대 10,000명을 남기고 사루산에 자기가 경보병 10,000명을 데리고 소자를 넘어서 이제 개범산을 다시 점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르하치가 지시한 게 있잖아요. 네. 적군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기다려고 그랬잖아요. 네. 본대가. 그래서 이 개범산이 낮은 산이고 바로 뒤에 이제 철배산이라고 한 225m니까 좀 네. 그래도 높잖아요. 네. 그쪽으로 철수를 해서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기다려요. 이제 후군군은 이제 두성은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는 게 이제 밤이 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계속 지쳐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강 건너고 예, 싸우고 예. 지셨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명의 진을 치고 이제 시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명나라군은 이 상태고 그럼 누르하치는 어땠느냐? 네. 이제 바로 보고를 받았겠죠. 네. 그게 이제 3월 1일 날 아침에 네. 3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7,000명을 바로 출격을 시킵니다. 그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불과 6시간 만에 7,000명이 도착을 합니다. 70km를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쉬지 않고 달렸다고 봐야 된다. 거의 마라톤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도 사실 좀 1시간 이렇게 달리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말 3마리씩 교대로
바로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거나 도착을 하는데 대략 8시에 출발해서 2시경에, 오후 2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은 밥도 먹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명군이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앞에 두송이 이제 10,000명 정도로 철배산을 향해서 이 진을 치고 있고 네. 또 화기부대 10,000명 정도가 이제 사루산에 있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진영은 저 뒤쪽에 있고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질문을 갑작스러운 네.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그 누르하치라면 네. 이제 두 군데를 동시에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전력을 그렇죠. 집중하게 되니까 네. 두성군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사루산에는 화기부대 그 병력은 똑같아요. 10,000명씩 거기를 공격할까요? 독자분도 이게 한번 본인이 장군위를 누라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루를 먼저 공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일단 허리를 끊는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가 뭐 척후병이 어느 정도까지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중심이 되는 그 부대가 경보병 부대보다는 네. 화기 부대를 먼저 깨놓으면 네. 경기병 부대는 사루 언덕을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아, 역시 진채 씨는 얘기 안 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그 장군이 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자랑스럽습니다. 허루아치라고 정말 불러주시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군대 생활하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성군을 공격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군이 이제 긴박하게 거의 이제 몰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인 15,000명이 지금 거기 철배산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네. 그 밑에 이제 그 누르하치의 장군들 사실 다 자기 아들 손자들인데 그 장수들도 전부 다 철배 그 개범사를 공격해서 여기를 먼저 치자. 네. 그 위험한 곳도 구하고 나중에 사루사를 공격하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누르하치가 정말 탁월한 전략가죠. 지금의 명나라군의 중추는 화기부대다. 이 화기부대를 먼저 제압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위협적인 제압한다면 나머지 군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 두성군이 언제든 투박으로 돌려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공을 당하기 때문에 이 7,000명 중에 2,000 이제 기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말을 이제 기병은 2,000기를 그쪽에 견제를 시켜놓습니다. 이제 개범산 건너 북쪽에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서 5,000명이 이제 뒤쪽 후미로 접근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사이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당시 그쪽에 이제 일몰 시간이 19시 30분입니다. 오후 7시 30분입니다. 예. 해가 많이 길어진 상태네요. 예. 이제 한국과 약간 틀린 게 저희는 일몰이 되면 바로 어두컴컴해지죠. 네. 근데 거기는 약간 저희보다 북방에 있잖아요. 그 희미한 그런 어떤 그 빛이 남아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지만 네네네. 이렇게 약간 남아 있어요. 네.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9시 정도 반까지는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을 하게 되는데 대략 그래도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대략 한 17시 30분에 18시경에 이제 급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명군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후금군이 도착할 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었죠. 마침 그때 이제 뒤에 10,000명이 거의 화성총을 조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우 하늘도 누르하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약실이 안 되고 약실이 없는 총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로 타고 들어가서 화약을 폭발시켜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이게 무용지물인 것이죠. 아예 못 쏘는 거예요? 이제 뭐 첫 발 정도야 이렇게 쏠 수 있겠지만 다시 비가 계속 묻으면 젖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죠. 화기의 발전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은 일단 평상시에는 그 화약 접시가 덮여 있다가 방아쇠를 당기면은 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격발 장치가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하면서 이제 비가 오더라도 화기의 성능이 발휘되는. 근데 그 당시로 봐서는 현 당시의 화성총의 격발 장치로 봐서는 비가 오면은 치명적인 약점. 심지가 이제 물에 젖어서 못하게 되는 거죠. 조총 위에 이렇게 우산을 씌우는. 맞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싯돌로 해서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플린트락이라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심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5,000명이 10,000명을 상대해서 돌격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1대 30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의 한두 시간 안에 전멸을 당하더랍니다.
전멸당하고 나머지 잔여 병력은 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일몰은 됐겠지만 아직도 이제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소자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게 되니까 이제 형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쌍두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명나루군 10,000명이 가운데 있고 뒤에는 5,000명의 이제 후금군, 그 다음에 2,000명이 또 견제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400명까지 합산하게 되니까 완전히 포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면 초가네요. 예, 수렵할 때 그런 방식처럼 완전히 사냥무리식으로 포위가 된 상태인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바로 공격을 하니까 도저히, 그리고 이제 그 지형은 아주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병이 직접 진격을 해서 이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성도 이제 전사를 바로 거기서 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2만 명이 이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덕이 높지 않은 산, 70m 정도 되는 산이고 어둑어둑해질 정도면 명군이 보는 느낌의 시야와 이 후금이 보는 느낌의 시야는 완전히 달랐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당시에 이제 월광도 체크해 봤는데요. 월광도 체크해 보면 초승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까지는 달이 만월은 아니고 네네네. 작은 이제 초승달 형태가 한 저녁 한 9시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또 음력으로 다 계산해 봤습니다. 어여쁜 희미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정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이게 공이 보여? 하면 잘 보면 까만 게 보여요. 그때까지 야구를 하시거든요. 예. 네, 이렇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두성군까지 이제 전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후금군은 어느 부대를 또 공격을 하게 되나요? 두 번째는 이제 마림군입니다. 사실은 마림은 이제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두성이 무승관을 출병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날 바로 급하게 나오죠.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70km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하게 이제 오는데 3월 1일 날 계속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성군이 전멸했다는 소리가 못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두성군 경멸 과정에 보면은 철저하게 추격해서 경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대충 경멸했으면은 패잔병이나 일부가 이제 그쪽으로 알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림은 이제 3월 1일 이동하면서 그것을 몰랐고 그 과정에서 3월 2일 날 오전에 원료 합류 지점이 영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km 전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후금군과 마주친 거죠. 그걸 이제 군대 용어로는 조우전이라 그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마주쳤는데 급하게 마림군은 잠시 뒤로 후퇴를 해서 3월 1일 날 그 수경지에다가 진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제일 전방에 마림이 지휘하는 약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고 그 뒤쪽에 그 범종안이 지휘하는 또 한 뭐 몇 킬로 후방에 또 이제 일개 이제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또 있고 그 후에 또 뒤쪽에 예허부라고 여진족이 같이 출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한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가 결국은 마림, 범종안, 예허부 이렇게 이제 3단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누르하치는 아직까지 그 두성군의 잔여 부대를 격파하느라고 도착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 누르하치의 휘하 병력과 이제 지휘관들이 그 앞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먼저 오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후가 딱 넘어가면서 이제 누르하치가 대단하다는 게 두성군의 맨 뒤쪽에 있는 잔여 부대를 1,000명으로 그러니까 아주 보급 부대죠. 그걸 바로 격파하고 오전 10시에 격파하고 점심 때 벌써 그 마림군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누르하치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갑입니다. 대단하죠. 아침에 10시에 격전을 치르고 10,000명을 상대로 10대 1로 격전을 치르고 다시 2시간 만에 마림군 앞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로 마림군은 사실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경멸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범종안군도 바로 경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허부는 그 상황을 첩보를 통해서 목격하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해서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도망가버리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전술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로 전투를 보면은 기병이 그냥 바로 돌격하면은 그냥 방어부대는 쪼개져서 후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추격 과정에서 뭐 이렇게 산산이 경멸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여기서 범종안의 부대를 공격할 때 준비된 진지를 어떻게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범종안의 부대는 진지를 비교적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기병이 바로 돌격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을 일단 근처까지 간 다음에 기병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들은 중갑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병들이 먼저 방어 진지를 편성하는데 백병전을 하는 겁니다. 백병전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돌파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이제 군기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는 기병들이 화살 공격으로 지원합니다. 오히려 사정거리는 총기보다 화살이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는 복합궁, 네. 복합궁의 사거리는 약 100에서 150m 네. 정도로 통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편전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와 네. 있고 일본 활은 50에서 80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복합궁의 사거리보다 우리 화성총의 사거리는 50에서 80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 100m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기병들이 활로 지원하고 앞에서 백병전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든 다음에 중기병이 말을 탄 상태에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3단 작전으로 해가지고 그 준비된 진지를 와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러전투에서 딱 한 번 준비된 진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주 백전백승. 특이한 그 작전 형태가 거기서 구현이 됩니다. 18시 경조에 급습을 해서 대략 1시간에서 2시간의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3월 1일 날 이제 두송군이 거의 전멸됐고 3월 2일 날 마린군이 이제 전멸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후금군도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틀 동안 몇 번의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말들도 죽어 있고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또 누르하체 때 밑에서 이제 축허병이 오는 거죠. 네. 지금 밑에서도 지금 몇만의 군사가 지금 북진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어 두 군데에서 오고 있다는 걸 보고를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바로 이제 말들도 지쳐 있는데 본성으로 복귀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르하치가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전투력이 좀 남아 있는 7,000명 중에 1,000기만 먼저 그 당일날 3월 2일 날 밤이죠. 그래서 바로 보냅니다. 예, 그건 잠도 못 자고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 그래서 3월 2일 날 바로 보내고 이게 본성에 도착하고 나머지 이제 한 6천여 명 병력은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룻밤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좀 쉬어야 된다. 이제 쉬고 나서 3월 3일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부대 단위로 해서 본성으로 허투알라성으로 이제 복귀를 시킵니다. 와, 사루가 이 전략적으로는 참 배울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네. 미리 뺏긴 그곳을 이제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되찾는 전투가 벌어졌었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부대를 지금 격파했습니다. 아직 도착 못한 부대가 하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슴 아픈 부대, 우리 부대가 있어요. 그럼 남쪽의 조명연합군은 어떤 상태였느냐? 네. 이제 3월, 2월 말부터 이제 이렇게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50km 정도, 허투알라에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많이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쪽까지 접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경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밑에는 너무 행군 속도가 느려서 아까 6시간 만에 한 60km, 70km 그 후궁을 갔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5km. 거의 기어갔다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은 좀 헛되네. 어쨌거나 뭐 보급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랬지만 날씨도 이제 눈도 좀 일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5km 정도에서 3월 2일 날에 이제 겨우 거기에서 10km 정도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후공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죠. 네, 아주 적은 숫자. 500에서 600명 정도가 거기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와 딱 마주칩니다. 네, 그래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네, 명군 조명연합군과 격전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후공군이 패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후퇴했는데 유일한 지금 첫 번째 승리가 그렇죠. 나왔네요. 첫 번째 승리죠. 그런데 그건 중과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1000만 대 500이니까. 네,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료에 기록된 거 보면 우리 조선군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후군군이 격렬하게 전투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후군군도 장수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전사를 하고 굉장하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누르하치가 그쪽에 지시를 하면은 우리 본드가 도착까지 지연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초전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유정이 어떻게 쉽게 진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3월 3일 날 하루를 지체를 합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앞에 후군군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선까지 가는데. 혹시 매복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하니까 500, 600명이 그 정도 10,000명과 이렇게 싸울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촉구병을 계속 보내니까 나중에 촉구병이 3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본선까지 가는 길에 후군군이 아무도 없더라. 사실은 이제 그 병력들은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 5, 600명 정도는 몰랐죠. 매복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5, 600명 정도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군이 이제 그 파병이 될 때 명나라가 화기 부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조종을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대가 보통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대가 올 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초 부대를 한번 격전을 치르고 나서 네네. 후퇴해서. 그게 이제 3월 3일 하루를 쉬었잖아요. 그 시간이 날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르하치 본대가 본성으로 철수하는 날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정이 그 시간 시간을 낭비를 한 거죠. 누르하치가 하루 쉴 수 있는 기회를 줬네요. 예, 본성으로 철수해서 하룻밤 자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만약 그러지 않고 진격을 했더라면 어떤 후군군은 전투는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 봐야 돼. 지쳐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겼다고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거나 본성에서 전투를 안 하고 다시 본성으로 철수한 후군군이 전방으로 나와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참 하늘이 함께한다라는 느낌도 좀 있기는 있네요. 누르하치한테. 네. 10만 대군의 영은 4개 군단으로 나누어 누르하치의 본거지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한다. 후금은 명의 공격을 예상하고 사루후 산과 강 근처에서 방어를 준비한다. 사루후 근처에 도착한 명의 장군 두송은 독단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사루후 산을 점령한다. 정찰로 정보를 파악한 후금군은 돌격전으로 두송의 군을 전멸시킨다. 두송의 패배 이후 마림이 이끄는 부대도 격파되며 명나라는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제 하루 시간을 벌었고, 그러나 이제 앞에 이제 척후병들을 보고 받은 유정은 이제 아무도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한번 싸워서 무서워서 전부 다 자기 본성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정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유정은 두송이나 마림군이 격파당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누르하치가 본성에서 방어를 하려면 북쪽에서도 역시나 빨리 진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공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 없으면 빨리 진군을 해서 내가 본성에 빨리 도착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타이밍에 바뀌었네요. 네.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3월 4일 아침 일찍 네. 유정도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명나라군이 10,000명 있지만 그걸 2개로 나눠서 자기가 경보병을 자기가 이끌고 선두에서 진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장수한테 두 번째 5,000명을 맡겨요. 네. 그 대신 이제 조선군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네. 조선군은 보통 잘 아시겠지만 좌영, 우영, 주 이게 3군데로 포진을 해요. 네. 그래서 강홍립 도원수가 제일 5,000명을 데리고 나머지 병력을 2개 나눠서 이렇게 행군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행군하니까 뒤에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그 후군군은 그 1,000명을 미리 먼저 1,000명을 보냈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와서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매복을 하고 있었고 뒤에 이제 2,000기가 다시 이제 성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게 딱 유정군하고 딱 마주쳐요. 조우전이네요. 네, 완전 조우전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후군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 부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유정군을 포위해서 섬멸하자. 그래서 앞에 2,000명이 공격하고 1,000명은 뒤로 가서 뒤에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거기를 차단하고 2,000명으로 공격,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딱 마주치니까 유정이 생각했을 때 앞에 한번 전투를 치렀잖아요. 네.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잘 싸우니까. 네, 근데 사실은 5,000명과 2,000명이면 사실 붙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산 능선으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기다려요. 후미가 오기를. 그런데 이미 청나라군 1,000명이 후미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오히려 유정군이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에 2,000명과 뒤에 1,000명이 이제 유정군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정군이 순식간에 또 전멸을 합니다. 또 8기군 사냥식 또 네, 작전에 네. 그래서 유정도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네,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강흥건이 이제 지휘를 해서 5,000명이 있는데
그 부대는 화기 부대가 주를 이뤘어요. 이제 그 부대는 앞에서 이제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대도 이제 능선 쪽으로 해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저기 이제 오면은 이제 총을 쏴서 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총을 한 번 쏘고 그 다음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전에 화성총은 오래 걸렸죠. 네, 이제 그때 화약을 위에서 꼽아서 집어넣고 이제 쇠 탄알이죠. 그걸 집어넣고 이걸 조준 아주 숙달된 사람도 한 20초는 최소한 걸릴 거예요. 적군이 오는데 또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늦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전원이 한 번에 발사하지 않고 앞열 이렇게 열을 맞춰서 발사하고 여기 준비한 이렇게 뭐 조직은 갖췄을 네.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청군이 이제 후군군이 이제 돌격을 하게 되죠. 돌격을 하는데 근데 참 이것도 이제 하늘이 도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막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그러는데 네. 총을 막 쏘니까 화염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때 마침 명나라군 쪽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몰아쳤어요. 그리고 만주 지역은 이렇게 벌판이기 때문에 흙 같은 게 많이 네. 날리고 그런 흙먼지와 화염이 명나라로 한 순식간에 딱 덮쳤어요. 하필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연구는. 그 사이에 후군군이 다시 진격을 해서 이제 완전히 유린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5천 명이 거의 다 전멸했다고 봐야 돼요. 거의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앞에는 이제 강이라도 넘어서 도망갔는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 없어서 거의 이제 순식간에 만여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조선군이라도 그럼 빨리 도망가지. 그리고 조선 앞에 명군이 당하는 거 보고 조선군이 빨리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군은 어떻게 돼요? 그럼? 네. 이제 이미 앞에서 이제 총소리도 들리고 뭐 화포소도 들리니까 이미 이제 적이 이제 왔구나 이걸 느꼈겠잖아요. 그래서 강홍립 장군이 이제 일단 산 능선에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서 산 능선으로 이제 자기가 중형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제일 후미에서 상능선 올라가고 앞에 좌형과 우형도 이제 신속하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좌형이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그럴 겨를도 없이 후군군의 공격을 김하군의 공격을 받아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명군 치고 달려 내려와 버리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강홍립 장군이 그럼 우영이 뒤에서 지원을 해라. 근데 이것도 참 실수였어요. 우영까지 내려가서 5천 명이 다시 순식간에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투력 면에서 이제 아까 그 조선군의 상태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전투력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반 정도가 이제 거의 전멸을 하고요.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도 이제 뒤에서 진을 치고 이제 싸워야지 어쩔 수 있으니까 저희 공감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죽게 아니면 살게니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적 후군군의 기병이 몇 명이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강홍립 장군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뭐 만주어라고 여진조를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통역병을 이제 이쪽에 가지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어서 이제 우리 이제 조선군 측에서 통역병을 보내가지고 무슨 말인지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측의 기록입니다. 예, 조선 측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너희 나라와 우리가 적대국이 아닌데 원한 관계가 없는데 왜 군대를 보냈느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의 사정을. 그러니까 명나라가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랑은 싸울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투항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하죠. 그쪽에. 여지를 좀 남겼네. 네, 남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전령이라고 보죠. 전령이 이제 해서 그쪽에 누르하치가 이제 장수들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미 명목을 완전히 대패한 상태잖아요. 네. 이여백군 빼고는 대패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죠. 왜냐하면 조선군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한 몇백 명이라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투항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조선으로 보내주자.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더 좋다. 나중에 명과 싸울 때. 그렇죠. 네. 뒤에서 공격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네. 조선이. 그렇기 때문에 교전 투항을 봐줘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는 조선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 명은 살아왔죠. 다행이네 그래도. 사람 5천 명이라도 살았네. 맞아. 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소외받은 군인들이 지금 좀 있어요. 거기 아까 분명히 4개의 길이었는데 이협의 군대는 얘기도 안 나오고 생각도 그냥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어디 갔어요? 네, 이제 이협의 군은 이제 원래 청하성, 이제 과거 누르하치가 이제 한번 점령했던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골간을 거쳐서 이제 본성으로 접근하게 허투알라로 접근하게 돼 있었거든요. 가긴 갔군요. 네,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3월 4일 정도 되면 이제 그 조명연합군도 다 끝났죠? 거의 개발가 됐는데 네. 이제 그 호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대략 한 40km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까지 진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거기는 후군군이 없어서 한 척후병 20명 정도밖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산 네. 등선에서 그거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4일쯤 되면 이미 이제 양호 장군도 저쪽 두성과 마린군이 이제 완전히 격파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패잔병들이 이제 가서 보고를 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게 유정군한테는 이미 늦었고 네. 늦었는데 이어백한테는 전달을 해서 지금 다 격파됐으니까 돌아와. 후퇴하라고 해서 이제 3월 이제 뭐 복귀를 하는데 이어백은 살아서 돌아갔죠. 그럼 이어백과 이제 나중에 양호의 최후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어백은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두 장군 다 이제 돌아오라고 네. 와서 이제 뭐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전 장수니까. 예, 가서 다행히 이어백은 패전한 건 아니잖아요. 해군 명령을 받고 복귀했으니까 하옥되지는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지는 않고 대신 이제 그 패전 장수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된 거죠. 어차피 그 살아남은 장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장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못 견디고 이제 2년 뒤에 1621년에 자택에서 자살을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이 컸던 네. 것 같아요. 총사령관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탄핵을 받습니다. 탄핵을 받고 왜냐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화학을 대고 계속 감옥에 한 9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만력제가 죽고 이제 숭정제로 황제가 바뀌거든요. 숭정제가 바뀐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까지.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 사루 전투는 안 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1일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왜냐? 사흘 후에 끝나요. 사흘 후에 끝난 사루 전투예요. 네. 네, 이렇게 사루 전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투 결과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이제 전과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의 당시 피해는 그 요동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군급이 약 그 310명이 전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병사들이 45,870명. 그러니까 전체 출동 병력, 조선군을 빼앗은 명나라 병력의 절반 이상이 전사한 거죠. 노획한 말이 28,700필 정도를 노획했다 그럽니다.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당연히 후군과 명나라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명나라는 그 이후로 이제 30년 정도 이제 명맥을 유지했지만 거의 이제 요동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죠. 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온정군을 보낼 생각도 못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동 지방이 중요했던 것은 이제 명나라와 조선의 이제 연락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군군이 장악하면서 두절된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고립됐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이때 사루 전투에 승리했던 누르하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사루산과 그다음 개범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본진을 아예 옮겨옵니다. 예, 전체 이제 수도가 옮긴 건 아니고 군 병력은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이제 주둔하면서 조금 더 요동이랑 가깝잖아요. 심양 그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옮겨와서 이제 2년 후에는 요양을 점령하고 대략 한 6년 후에는 그 요동 경략 그 양호가 있었던 심양까지 점령합니다. 이로써 사실 만리장성이 이제 뭐 팔달령부터 산해강까지인데 그 동쪽은 이제 후금이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대략 그 8기군이 8,00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그 어떤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8,000명 이상 확대를 못했던 게 방금 말씀드린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진족으로. 근데 이제 28,000필의 말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르하치가 한 그 8기 8,000명에서 24,000명 병력으로 늘립니다. 실제 전투 병력을. 그래서 그 병력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죠.
이제 누르하치는 이제 68세 그때 이제 사루 전투 당시 60세였고 이제 뒤에 죽었을 때가 68세인데 그 사이도 계속해서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도 이제 그 산해관 앞에 영원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다가 이제 홍위포라는 대포에 파편을 맞아서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백전백승 누르하치의 마지막까지 사루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루 전투는 사실 이제 약소국이 강대국이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전투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지만 강한 군대를 길러야 한다는 교훈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은 개인 대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쟁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소규모 부대 교전을 제외한 대규모의 전쟁은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 이것을 흔히 군사적 용어로는 양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양병의 단계에서 이미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전투 현장에서는 결국 용병이라고 하는데 전투 현장에서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르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항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투 현장에 그 장병들이 좀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시부터 양병의 단계부터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사루 전투에서는 명과 청, 이 대국들 사이에 낀 조선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즐비한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